여러분은 부자이신가요? 저는 부자가 아니고 제 주변 역시 대부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TV나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부자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기도 하죠. 투자로 크게 성공했다면 빚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실패했다면 빚만 떠안은 채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넘어갔었기에 사업이 망한 집안을 보면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도 아닌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에게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할까요? 시모의 폭언과 폭행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40대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은 절대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 사연은 남편의 불륜이나 도박, 폭행 등을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굳이 따지자면 시어머니의 막말과 이성을 잃은 행동 때문이었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주변 분들은 그럼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남편과 둘이 살지 그랬냐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하나뿐인 소중한 부모인데 그러기가 쉽나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결국 풀지 못하고 남남이 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 시부모와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은 가장 마지막에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던 저희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저는 운 좋게도 은행에 취직이 되었지만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은 대기업과 공기관 등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의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와 간신히 취직이 되었죠. 제 남친은 회사도 작고 복지도 보잘것없다며 툴툴대더라고요. 회사 다닐 맛이 안 난다며 금방 그만두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만류했어요. 몇 년이라도 참고 다닌 후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해보라고 구슬렸죠. 주변 친구들도 남친에게 비슷한 조언을 해주었고요. 결국 제 말을 듣고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일한 후 남친은 좀 더 큰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그해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사실 학교 졸업 후 둘 다 취직만 되면 바로 식을 올리려고 했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좀 더 번듯한 직장에 다닐 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 부모님께 체면도 서고요. 자기야, 부모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오빠, 우리 부모님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분들 아니야. 사람만 좋다고 생각되면 허락하실 테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나도 그건 아는데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딸이 고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 만났으면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이거 너무 긴장된다. 긴장하지 마, 오빠. 내가 얘기 잘 해놓았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해. 사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될 사람을 볼 때 연봉이나 겉으로 보이는 조건보다는 성격,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돈이야 잘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서는 사람이 순수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시부모님을 보면 살짝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조심스레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 밥을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둥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됐는데 제가 순하고 착해 보여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예진이가 너무 심성이 착하고 곱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지섭이가 혼자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할 줄 아는 게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자기 밥벌이는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진이가 저 대신 지섭이 밥도 잘 챙겨주고 내조만 싹싹하게 잘해주면 제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저희 예진이도 제가 집에서 곱게 키워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둘 다 돈 번다고 힘드니까 집안일은 나눠 하는 게 요즘 추세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지요. 그래도 예진이는 퇴근 시간이 우리 지섭이보다 빠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살림을 하나만 가르쳐줘도 열을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생 좀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차차 살림도 잘할 것 같아요.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좀 꼼꼼하잖아요. 예, 사부인 생각은 그러시군요. 그런데 예진이가 퇴근 시간이 빠르기는 해도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라 집에 오면 항상 녹초가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밥이든 청소든 지섭이랑 같이 나누어서 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한쪽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가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생각이 짧았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때야 엄마들이 대부분 집에 있었으니 집안일도 다 했지만 요즘은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요. 알아서 잘 살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저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언짢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결혼 후에 저런 얘기 듣는 거나 상견례장에서 듣는 거나 도찐 개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엄마도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웃으시면서 요즘 혼자 돈 버는 시대도 아니고 밥 차리거나 집안일은 부부가 상의하여 나누어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때랑은 전혀 다르니 지켜봐 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맞는 말씀 하셨으니 할 말이 딱히 없는 거겠죠. 속으로 전 좀 통쾌하더라고요. 예진아, 아까 상견례장에서 엄마가 좀 실수했니? 아까 그쪽 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아니, 잘 말한 것 같은데? 나는 속이 시원하더라. 그랬어? 아니 뭐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가 너무 만만하게 보일까 봐 걱정이 돼서 엄마가 대신 한마디 한 거야. 너도 힘들게 일한다는 걸 지섭이 엄마도 알아야지. 그랬구나.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이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대기업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셔서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퇴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수익이 꽤 괜찮아서 상가도 몇 개 있으시고 두 분 생활하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 구할 때도 저희 엄마가 3억 정도를 보태주셨어요. 여태까지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집까지 도움을 주시니 참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은 노후에 본인들에게 쓸 돈도 모자란다며 옷 한 벌도 받지 못했고요. 저는 어차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둘이 사는 거니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자고 생각했죠. 엄마에게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신혼집은 처음엔 제 명의로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처가도움만 받았다고 기죽는 모습이 싫었던 전 남편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예진아, 결혼 축하해. 신혼집도 그 위치면 진짜 잘 구했더라. 너무 부러워 얘. 혜지야 고마워. 근데 신혼집은 뭐 솔직히 우리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엄마 돈이 반 이상인데 뭐 나중에 다 갚아야 돼.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도움받는 게 낫지 뭐. 집을 니네 쪽으로 보탠 거면 혜지 네 명의로 했겠네? 아, 아니야. 오빠 명의로 내가 했어. 괜히 처갓집 도움받았다고 기죽을까 봐. 야, 무슨 그런 결정을 해. 나중에 너 후회해. 차라리 공동 명의를 하든가.
나는 상관없어. 우리 둘이 살 건데 명의가 뭐 그리 중요해? 이혼할 거면 모를까. 아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렇지. 알았어. 이렇게 결혼 후 한 3년간은 저희 부부에게 좋은 일만 찾아왔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진급이 되었지만 남편도 예상보다 진급이 빨리 되어 연봉도 크게 올랐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급한 날 제게 꽃다발을 사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지 못했으면 이 회사도 못 오게 되었을 거라고요. 제가 복덩이라고 자기는 결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절 추켜 세우더라고요. 예진아, 나 이번에 승진했어. 작년에도 승진해서 올해는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또 시켜주네. 정말? 오빠, 너무 축하해. 잘 됐다. 오빠가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인정해주나 보다. 그런가?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다가 다른 데 가야지 생각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 예진이 네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오빠가 열심히 한 거지 뭐. 오빠 급여 오르면 이제 대출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겠다. 그렇네. 한 몇 년간 바짝 갚아서 우리 아이 계획도 세우고 그러자. 물론 중간에 명절이나 생신 등이 되면 시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생신에 미역국을 끓여달라. 명절 전날에 갈비랑 전을 해와라. 친척분들 모이니까 꼭 참석해라 등등의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가야. 다음 주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갈비찜을 좋아하시니까 너무 칼칼하지 않게 좀 만들어 와라. 밑반찬도 몇 개 해오고. 이모들하고 조카들도 올 거니까 양은 한 10인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지? 어머님 어쩌죠? 제가 다음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그때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워크숍 가기 전날에 음식을 미리 우리 집에 두고 가렴. 얼굴은 못 봐도 손님들 대접은 해야 하니까. 어머님, 그런데 오빠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기름진 음식 딱히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횟집에서 외식이나 하자고 하네요. 혹시 그건 어떠세요? 아유, 진섭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아버지는 갈비든 뭐든 다 잘 드셔. 그리고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음식 맛은 친척들이 봐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참 생각이 이렇게 짧다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 해서 워크숍 전날에 어머님 댁에 갖다 드릴게요. 사실 제 업무 특성상 은행에서 하루 종일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전 웬만하면 다 맞추어 드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니 최대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제가 진급도 됐고 연봉도 올라서 좋아하더니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 깜짝 놀라 물었죠. 남편은 자기도 처음에는 오래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니 월급쟁이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차 산업이 뜨고 있으니 신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일단 얼마가 되었든 고정 수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투자든 뭐든 하는 거라며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오빠, 투자에 관심이 있는 건 알겠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수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한 푼도 없이 시작해? 예빈이 네가 돈을 벌잖아. 근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너도 알다시피 주식 투자라는 게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만 성공 확률이 높대.
코딱지만한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예빈이 네 돈에서 쓰면 안 될까? 아니, 오빠. 내가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이라도 벌어? 내 월급에서 대출이자 빼고 생활비랑 보험 빼면 거의 남지도 않을 거야. 게다가 주식에 넣은 돈 다 잃으면 그건 어디서 메꿀 거야? 나는 반대야. 정 투자하고 싶으면 회사는 다니면서 소액으로 해보든가. 남편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결혼을 했으니 무모하게 회사 관두지 말고 꾸준하게 다니면서 소액 투자로 하라고 설득했죠.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순진하게도 까맣게 속은 거였죠. 이후 한 3달쯤 지났을까요?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잔뜩 도착했습니다. 무슨 우편물이 이렇게 많나 싶어 호기심에 뜯어보았다가 문구를 보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급여 압류 통지서였기 때문이죠.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급여 전부를 그놈의 신산업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수익은커녕 손실만 나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통지서를 봤다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몇 달 동안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고 물었죠. 월급을 투자금에 다 쏟은 거면 그동안 갖다 준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앞으로 급여 압류 통지서 왔어. 알고 있었어? 아니, 자기야,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봤어. 오빠 월급 받으면 그대로 투자금에 다 쏟았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맞아. 분명히 2배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욕심이 났나 봐. 이럴 줄은 몰랐지 진짜. 근데 지금은 돈 다 잃고 대출도 못 갚게 생겨서 급여까지 압류된 거네? 예빈아, 사실 네가 소액 투자 얘기를 자꾸 하길래 내가 지금 하는 걸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오빠,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갖다 준 거야? 그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서 대부업체에서 빌렸어. 뭐? 대부업체? 거기에 이자가 얼마나 센데 제정신이야, 오빠?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나도 후회가 막심해, 예빈아. 진짜 미안해. 남편은 자기는 투자 카페에서 분명 100%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 해서 투자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익만 나면 그동안 빚낸 건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준 생활비 역시 빚을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허탈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누가 월급을 통째로 투자에 올인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에 회사를 관뒀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날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회사를 왜 관두냐고 소리를 치니 남편은 투자 공부에 쏟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손실이 난 것 같다며 아예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빈아, 사실 나 며칠 전에 회사 관뒀어. 뭐라고? 아니,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회사를 그만둬? 오빠 미쳤어? 진짜 왜 그래? 아니,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기왕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하루 종일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돼? 머리야.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난 아직도 이 상황이 안 믿겨진다.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초보 투자자는 무조건 소액부터 시작하라는 말도 몰라? 정 투자하고 싶으면 회사 다니면서 10만 원부터 시작해. 수익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금액 올리고. 지금처럼 할 거면 난 더 이상 자기랑 같이 못 살아. 미안한데 예빈이 네 말대로 못하겠어. 난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순간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당장 생활비 한 푼 없이 대출만 받아서 투자를 하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남편은 결국 백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끝까지 만류해 보았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는 온전히 제 급여만 가지고 집 대출과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계획도 세웠었지만 이대로 간다면 아이는커녕 대출금 갚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다니던 은행이 곧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점포수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 뱅킹을 더 활성화한다고 하더군요.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이상 최대한 버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죠. 날고 기는 선배들이 벌써 중요 자리는 다 차지해버렸고 일 잘한다는 소린 들었지만 라인은 못 탔던 저는 결국 회사의 권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예빈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 알다시피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 잘하는 것만으로는 힘들더라고. 대신 내가 다른 은행들 중에 혹시 경력직 뽑는 곳이 있나 좀 알아볼게. 부장님, 아니에요. 부장님이 저 일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요. 제가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아유, 이러면 너무 미안한데. 예빈 씨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 이후 저는 남편에게 퇴직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자기가 그럼 일용직이라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단지 말뿐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친정밖에 없었던 저는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는 저희 생활비와 보험, 갚아야 할 대출금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매달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구세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엄마, 이번에 빌려준 거 내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 미안하고 고마워.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딸이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부모가 여건이 되면 돕는 거지.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견디다 보면 다른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운내 우리 딸. 알았어, 엄마. 미안해. 엄마에게 참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때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른 회사라도 알아봤다면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 아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 겁니다. 도박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전 재산을 걸어 투자한 놈 치고 성공한 놈 없다더니 제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투자한 주식은 쪽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하더니 결국 회사가 파산을 했더라고요. 그토록 맹신하던 투자 카페는 없어졌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불리는 주식 사기꾼들이 특정 주식 종목을 순간적으로 확 폭등시켰다가 정점을 찍으면 모두 팔고 회사를 파산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치솟는 주가를 보고 해당 주식을 사게 되면 작전 세력들은 털고 나가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이 사기꾼들은 주로 기업 대주주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사 직원 등 다양한데 미리 짜둔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주를 대거 매수한다고 합니다. 이후 허위 정보들을 유포시켜서 해당 주가를 부풀린 후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결국 저희 남편 같은 개미들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담보 잡힌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신혼집에 있던 TV, 침대, 컴퓨터 등 고가의 물건들은 모두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니 한없이 우울해지고 눈물이 나더군요. 결국 저희는 빚만 떠안고 보금자리였던 신혼집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알거지로 길에 나앉게 된 겁니다. 예빈아,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는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마저 날아갔으니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럼 우리 처갓집에 잠깐 들어가서 지낼까? 저번에도 엄마 도움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도움을 받자고? 너무 염치없어 그건. 아이, 그럼 어쩌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업 망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쓰러질 텐데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오빠,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돈에 관련된 건 나한테 꼭 물어보고 해. 요즘 너무 힘들다 진짜. 저희 집이 넘어가게 된 사정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딸이 유복하게 살지는 못해도 마음고생은 안 하고 살았음 했는데 하나뿐인 집마저 날아가고 몇 억이나 대출을 떠안게 되었으니 어느 부모가 속이 안 타겠습니까?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며 힘들게 절 키우셨거든요. 엄마는 엄마 명의로 된 빌라가 하나 있는데 마침 거기 새들어 살던 사람들이 이번 달에 나가니까 거기서 지내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예빈아, 엄마 빌라에 살던 세입자들 이번에 나가거든. 거기서 잠깐 지내는 게 어떨까? 엄마,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어. 저번에도 대출금까지 내줬잖아.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너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이번 주말에 세입자들 나가니까 그때 니들 짐 챙겨서 들어와. 알았어, 엄마. 고마워. 대신 내가 월세는 매달 낼게. 얘는 너도 힘든데 무슨 월세야. 둘 다 직장 구해주고 빚 다 갚으면 그때 줘도 늦지 않아. 알았어, 엄마.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엄마 명의의 빌라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빌라지 최근 지어진 고급 빌라라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더 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지만 차마 충격을 받으실까 봐 아들이 사업 실패했다는 얘긴 못 드리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했어요. 그래? 웬일로 이사를 했냐? 돈 많이 벌어서 간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 직장이 너무 멀어서 근처로 간 거예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이번 주에 고모네 놀러 오는 거 알지? 회랑 매운탕 거리랑 떡 좀 사와라. 고모 과일 좋아하시니까 과일도 좀 비싼 걸로 적당히 사오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요. 과일만 사갈게요. 이번에는 어머님의 식사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니 늙은이들 서럽게 이게 무슨 태도냐? 내가 식사 준비를 왜 하냐? 당연히 젊은 네가 준비하는 거지. 이번에 조카 며느리도 온다니까 뒷정리하고 설거지는 걔랑 같이 해라. 어머니, 그럼 제가 음식만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저희는 이번에 쉬어도 될까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모 오랜만에 오시는 건데 꼭 그래야겠어? 밥 먹고 차 마시면 금방 시간 가는데 먹고 앉아만 있는 건데 뭐가 그리 힘들어? 큰 병 걸린 거 아니면 조금만 앉았다가 가라.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 준비만 해서 가겠습니다. 아유, 그래.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냐. 말 나온 김에 고모 좋아하는 잡채도 조금 해와. 과일은 내가 사놓으마. 네, 쉬세요. 이후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태도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듯 했습니다.
그놈의 투자 얘기를 다 알고 살더니 언젠가부터 말없이 일자리를 알아보더라고요. 한번 쓰린 맛을 보고 나니 이제 정신 차리고 철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퇴직 후 다행히 다른 금융기관에 경력직으로 재취업이 되었고 급여도 예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에게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 월세를 붙여드린 거였어요. 그동안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라도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죠. 엄마는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제 고집에 마지못해 받으셨죠. 이후 남편은 낮에는 가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구직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오면 나름 서투르지만 최선을 다해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밉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는 거 보니까 좀 짠하다는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악할 만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퇴근 후 돌아오니 낯익은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시어머니의 신발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얼굴을 뵙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뜨거운 국자가 제 얼굴을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국에 있던 국자라 얼굴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빈이 너 내가 참다 열불이 나서 그랬어. 진섭이한테 너 평소에 이렇게밖에 못하니? 예?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낮에 너희 집에 오니까 진석이가 혼자 집에서 라면 먹고 있더라. 정성스레 밥은 못 차려줘도 최소한 국이랑 밥 반찬 두세 가지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너밖에 모르냐? 아니, 지금 오빠가 라면 먹었다고 그게 화가 나서 저한테 국자를 던지신 거예요? 어머니, 저 얼굴에 상처 났어요. 제정신이세요? 네 얼굴에 상처란 건 중요하고 우리 아들 밥 안 챙겨준 건 안 중요하냐? 당장 씻고 저녁 차리고 두 번 다시 진섭이한테 라면 같은 거 먹게 하지 마라.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한테 라면이 뭐냐, 라면이. 어머니, 지금 저녁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오빠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낮에 점심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이 먹기 싫다고 해서 라면을 먹은 건데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을 좀 해봐라. 아니 진섭이가 좋아하는 반찬 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도 라면을 먹었겠니? 정 힘들면은 하다못해 반찬 가게에서라도 이것저것 사다가 넣어놔야지. 너 이러니까 내가 마음을 못 놓고 니네 일에 참견하는 거야. 어머니, 먹고 싶은 반찬이 있으면 오빠가 사다가 먹으면 되죠.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그렇게 신경을 써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라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치실 일이에요, 이게? 그럼 저한테 국자 던지신 건 안 미안하세요? 네가 제대로 남편을 안 챙겨주니까 내가 던진 거지. 괜히 그러니? 내 귀한 아들 제대로 안 먹이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에게 사과하지 않고 또 넘어가실 거냐고요. 같은 말을 지금 몇 번이나 하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국자가 날아간 거지. 별로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유별나게 너 왜 그러니?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별로 다치지도 않아요? 펄펄 끓는 국에 있던 국자 던져서 저 화상 입고 여기 찢어진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왜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세요? 저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잘 받았어요. 오히려 배고프면 라면밖에 못 끓이는 오빠가 목 교육을 받았겠죠. 뭐? 이제 시험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네? 어디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냐? 이제 이 얘기 그만하고 얼른 저녁이나 준비해라. 아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어른 대접하기 싫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그쪽 아들하고 그쪽 안 볼 테니까 그리 아세요. 전 가겠습니다. 뭐라고? 그쪽? 지금 너 말 다 했니? 전 충격을 받고 일단 그 집을 나와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죠. 다행히도 병원에서 큰 상처는 아니지만 며칠은 얼굴에 흉터가 남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울며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못난 말이지만 말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당장 빌라를 찾아가셨죠. 마침 시어머니도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 마침 계셨네요. 저희 딸이 하신 말과 행동 잘 들었습니다. 진짜로 진섭이가 라면 먹은 것 때문에 국자를 던지신 게 맞나요? 아니, 사부인, 그게 아니라요. 예빈이가 저희 아들 뒷바라지를 잘 못해주는 것 같게 제가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울며 나가더라고요. 국자 던진 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맞다는 거네요? 그럼? 그게 폭행죄인 건 알고 계신가요? 폭행죄요? 아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도 폭행죄가 돼요? 시어머니건 아니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폭행죄로 감옥 갑니다. 대가들이 사업 망하고 돈을 못 벌어와서 제 명의의 빌라까지 내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저희는 가만 못 있습니다. 예빈이 아빠도 이 사실 알고 지금 사부인 고소한다고 난리예요. 아니, 뭐라고요? 진섭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이 집은 진섭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드님의 사업 말아먹고 집까지 홀랑 날렸어요. 살 곳이 없다기에 제가 가진 빌라 잠깐 빌려준 겁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죠. 이를 어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부인. 그럼 몰랐으면 예빈이한테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결혼을 승낙하고 신혼집 비용까지 보태준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거지. 그쪽한테 식모 취급받으면서 살라고 보태준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식모라니요. 제가 예빈이를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서봐, 짐 챙겨서 어머니랑 당장 나가라. 그리고 법원에서 보자. 자초지정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는 눈치셨지만 남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으니 사실임을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집을 나갔고 저희 엄마는 제 짐을 챙겨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 난리를 치고 난 후 두 번 다시 얼굴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저희 엄마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지금 이미 늦은 걸 알지만 저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이런 줄도 모르고 제가 막말하고 국자 던진 거 예빈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빈아,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과하셔도 이제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저도 없으니 오빠랑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잠시 흔들렸지만 제가 몇 번이나 눈물로 하소연했던 걸 떠올리면서 단호하게 안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하게 평등하지는 못해도 사람이 아닌 하인처럼 생각하고 부리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막 대해도 될 만큼 하찮은 아이 아니고 소중한 자식이니 나는 자식을 지킬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남편은 짐을 정리해 저희 엄마 빌라에서 나갔고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 내외 이혼은 막아보려 하셨지만 이미 소용없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라도 더 나은 인생 살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미안하더라고요. 당사자도 아니고 부모의 악행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이후 5년이 지난 저는 최근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더군요. 장례식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며느리였으니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 싶어 잠깐 절만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그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큰 잘못도 다 용서가 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보는데 5년 사이 많이 늙었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났냐고 물었는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예전 부부 사이는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세월이 지나고 나니 남편의 철없던 예전 행동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같이 살자고 해도 절대 합칠 일은 없겠지만 멀리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